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실전 디파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디파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로 디파이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조심스럽게 안내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또는 투자 권고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및 투자가 모두 성공해서 제 배가 아파지기를 기도하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면 아쉽게도 대신 책임져 드리지는 못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번 콘텐츠였던 퀴즈쇼에서 디파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었는데요. 해당 내용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입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뜻이죠. 반대말도 존재합니다. Centralized Finance, 중앙화된 금융이라는 뜻이죠. 이를 CFI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서비스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들, CFI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중개기관을 거치게 되고 또 각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며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디파이는 CFI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탈중앙적인 분산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성격을 지닌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발행합니다. 당연하게도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암호화폐를 우리는 어디서 거래할까요? 바로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거래소들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Decentralized Exchange, 바로 DEX입니다. 초기에 DEX는 일반 거래소와 달리 중앙화된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서비스였죠.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속도와 비용 때문입니다. 초기에 덱스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느린 처리 속도와 비싼 가스비 수수료입니다.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 간격은 약 15초인데 내가 트랜잭션을 보내면 아무리 빨라도 15초 뒤에야 승인이 나게 되는 거죠. 거래소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자신이 팔고자 또는 사고자 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덱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거래가 빠르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격의 변동이 매우 빠르고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데 이를 거래소에서 거래하고자 할 때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이 포악해지죠. 중앙거래소에서도 그럴지언데 덱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탈중앙화라는 장점 대비 사용자 경험의 단점이 더 컸기에 굳이 사용자 입장에서 덱스를 사용해야 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덱스에서 거래를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떠나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덱스는 다릅니다. 자, 거래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A라는 자산을 B라는 자산으로 수수료를 내고 변경하는 곳입니다. 자산들 간의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스왑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스왑할 수 있는 서비스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거래소와 스왑은 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스왑들은 더 나아가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죠. 덱스라는 본질은 같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익 구조, 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왑 서비스가 대세가 된 것은 구세주 같은 한 서비스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 서비스가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네, 일반적인 거래소는 오더북 기반으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팔고 싶은 가격,
사고 싶은 가격을 정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하죠. 초기 덱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간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조금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더북을 없애보자. 대신에 AMM,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라는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도입하는 아주 과감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가 방식 대신에 AMM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이 A 토큰, B 토큰에 대해서 풀을 형성해주고 우리 같은 거래자는 해당 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알고리즘, 즉 수식이죠. 이거를 통해서 교환 비율을 자동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 AMM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기존 거래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오더북에 거래하고자 하는 자산의 수량, 가격을 입력하고 서로 매칭되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고, 이 안에서의 마켓 메이커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의 중간 지점쯤에서 거래 오더를 제한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더북 방식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초기 시장에는 부적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마켓 메이커가 AMM입니다.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죠. AMM은 거래자가 자산을 거래 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자산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결정시키는 이러한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우리 퀴즈쇼에서 CPMM의 구성 요소를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CPMM은 AMM의 종류 중 하나로서 여기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때 제가 요소가 뭐뭐 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토큰 페어, 유동성 공급자, 트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였죠. 토큰 페어는 거래되는 토큰의 쌍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그리고 원, KRW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제공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이러한 토큰 페어로 구성된 유동성을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는 토큰 페어를 제공하는 자, 즉 유동성을 풀에 공급하는 주체예요. 풀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이제 트레이더는 해당 토큰 페어를 풀에서 거래하는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거나 물건을 사곤 하잖아요. 이것은 원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 토큰과 B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토큰이 모두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두 토큰을 모두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은 초기에 x 곱하기 y는 k라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했어요. 변수 x와 변수 y를 곱하면 항상 상수 k 값이 보장되어야 했죠. 그렇기에 이를 CPMM, Constant Product Market Maker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토큰 A의 수량, y는 토큰 B의 수량, k는 토큰 A 수량 곱하기 토큰 B 수량이 일정한 k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k는 상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와 y는 서로 반비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따라서 교환 수량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오랜만에 이제 수식 그래프를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조금만 이제 참아보세요. 네, 유니스왑에 이더리움, 오미세고 풀이 존재하고 이러한 두 코인의 수량의 곱이 5,000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위와 같이 이더리움 10개, 오미세고 500개가 있다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 풀에서 1이더를 어떤 특정한 오미세고 수량과 교환하려고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오미세고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500 나누기 10 해서 50 오미세고? 네, 아닙니다. 이 사람이 1이더를 교환한다는 것은 1이더를 해당 풀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풀의 총 이더량은 11개가 될 거고 상수 5,000을 맞춰야 하니까 5,000 나누기 11에서 오미세고 양은 454.5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풀에 들어가 있던 500 오미세고 빼기 454.5 해서 45.4개를 풀에서 빼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자,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1이더에 50 오미세고일 텐데 지금 이더의 양이 더 많아져서 해당 풀에서는 오미세고가 더 비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45.4개밖에 못 받았죠.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싸진 거죠.
이를 슬리피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시무시한 놈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차익거래자, 아비트레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해당 풀에서 오미세고를 이더와 교환하려고 하는 거죠. 비교적 싸게 매입한 이더리움을 다른 이제 거래소 같은 데서 팔면 이득이니까요. 45.4 오미세고로 1 이더를 교환하면 다시 초기에 이더 10개, 오미세고 500개가 맞춰지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오미세고가 공급이 되고 적정한 비율까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익거래자의 이기심을 전제하로 하는 것이 유니스왑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니스왑은 현재 버전 3를 운영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버전별 차이를 이야기해 볼게요. 버전 1은 위에서 설명한 CPMM 수식 X 곱하기 Y는 K를 사용했지만 모든 풀이 이더리움 대 ERC20 토큰 페어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RC20을 ERC20으로 스왑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에 이더로 한번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버전2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버전2에서는 ERC20 대 ERC20 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버전1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정말 이더를 사용했었으나 버전2에서는 랩드 이더라고 해서 한번 감싼 그러한 토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컨트랙트 구조도 개선이 되고 조금 더 견고하게 구조 같은 게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유니스왑의 거버넌스 토큰이 등장합니다. 유니 토큰을 발행하고 실제 유니스왑에서 일어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이런 해당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버전2와 이제 버전3의 핵심 차이점은 이제 위 수식을 기반으로 유동성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은 가격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가스비에 대한 최적화를 엄청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수식을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짙게 아파지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유니스왑을 치시면 맨 위에 이제 이러한 사이트가 나오실 텐데 여기는 랜딩 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우측 상단에 런치 앱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실제 수합을 할 수 있는 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심플한 UI죠. 진짜 이제 저희 집 고양이를 데려다 놔도 클릭하고 입력하고 해서 수합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니스왑은 크게 이렇게 수합하고 풀, 그리고 투표, 차트 서비스를 제공해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내가 가진 이렇게 A라는 자산을 B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더가 있는데 이를 이제 메이커 다오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 이더 선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큰 선택을 이렇게 다이로 해줘가지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수량까지 입력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에 뭐 1을 입력해보면 네, 지금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적 가격에 가져오는 중에 조금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CPMM, 즉 이 두 수량의 곱이 어떠한 상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토큰 페어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풀이 이 수영장이 아닐 텐데 이건 아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뭐 이제 뭐 이더랑 뭐 다이랑 하겠다 해서 이 둘에 대해서 각각 가격을 넣어주고 뭐 예를 들면 1 이더를 넣어준다 하면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당 풀에 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기억하시나요? 여러 디파이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거버넌스 토큰을 나눠주면서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투표권 그리고 뭐 배당금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니 토큰을 지급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유니스왑의 이런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투표하거나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차트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런 현재 유니스왑 프로토콜의 개요, 뭐 토큰 순위, 그리고 이런 거래 내역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클레이튼 생태계의 서비스 몇 가지를 알아보고 실습까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디파이 라마라는 하나의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에 대해서나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레이튼 필터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클레이 수압 서비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금 규모는 187 밀리언 달러. 2등으로는 코코넛 수압이라는 서비스가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규모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러한 디파이라마 비슷한 사이트로 디앱 레이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클레이튼으로 한번 필터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봐도 이제 당연히 클레이 수압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유저 수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일리로 봤을 때 이 시간 24시간으로 봤을 때 2,000명 정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클레이튼 전체 디앱에서도 이 클레이 수압이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레이 수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픈 디앱 이렇게 눌러줘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와 같이 로그인을 요청을 하는데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헬프 버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누르시면 공식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파이 서비스 분이 아닌 대부분의 디앱이 이렇게 공식 문서로 상세하게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소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오지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 계열을 보시면 네, 여기서도 역시 AMM을 활용하고 있네요. X 곱하기 Y는 K. 네, 저희가 아까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는 이와 같이 뭐 단위 예치자, 일반 페어 예치자, 플러스 페어 예치자, 거래자, 스테이커, 풀 투표자가 있는데 단위 예치자는 간단하게 한 개의 자산을 풀에 예치하는 거고 일반 페어 예치자는 두 개의 자산을 풀에 예치하는 거고 플러스 페어 예치자는 이제 두 개의 자산 플러스 약간 추가 자산을 투입하는 느낌이고요. 네 번째 거래자는 풀에서 원하는 토큰을 거래하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5번은 스테이커, KSP라는 클레이 수압에도 자체 토큰이 있는데 이거를 또 스테이킹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보상을 받고 그리고 VKSP라는 토큰을 또 이제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제 VKSP를 가지고 실제 풀 투표에 참여하고 거래 수수료 50%를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상품도 간단히 이렇게 보면 네, 수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우선은 뭐 여기 KSP 보시면 네, 이거는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거버넌스 토큰은 단일, 페어, 스테이킹 참여자, 거래자 모두에게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압 같은 거는 알다시피 우리가 트레이더, 거래자로서 어떠한 풀에서 A 토큰을 B로 교환하는 거죠. 단일 예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자산만 예치하는 건데 스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어 예치가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A 토큰과 B 토큰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건데 원하는 풀에 이제 두 개의 자산을 예치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예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일반 페어 예치 플러스 좀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KSP를 토큰을 받게 되고 이 KSP를 또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스테이킹하면 VKSP라는 투표권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제 거버넌스로 투표권을 행사까지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뭐 드랍스, 에코팟, 풀 에어드랍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또한 여기서 보면 이런 보안 감사 같은 것도 꾸준히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신뢰를 줍니다. 다시 이제 독수는 종료하고 원래 서비스를 돌아와 볼게요. 네, 클레이튼 기반이기에 이제 지갑 연결을 해볼 건데 클립 지갑으로도 이용할 수 있네요.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카이카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연결 요청이 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연결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로그인이 된 거고 여기서 이용 유의사항 이러한 실제 디파이 서비스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이해 동의한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뭐 7일간 보지 않기까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연동이 된 거고요. 네, 이번 실습은 여기서 보시면 단일 예치랑 페어 예치 이거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단일 예치로 들어가서 네, 클레이튼을 한번 예치해 볼게요. 뭐 이제 APR은 연간 이자율 개념이고 APY는 연간 수익률, 즉 복리 개념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연간 수익률 여기서 보시면 수익률 상세로 보시면
연간 수익률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APY로 복리로 받는 이자가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연에 2.23%를 이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예치를 해보겠습니다. 한 10클레이 정도면 예치해 볼게요. 이렇게 예치를 누르고 실제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 단계로 하고 예치하기 눌러서 이렇게 서명까지 해주시면 네, 이제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분배받은 한번 이제 예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은 KSP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쌓일 때마다 여기 내 예치 자산에 나타날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킹이라서 안정적이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KSP에 대한 수익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워요. 이 돈은 다시 출금하고 페어 예치로 가보겠습니다. 출금은 여기서 이제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체 이제 10클레이에 대해서 출금한다고 해주고 역시 서명까지 완료해주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지금 여기 내 예치 자산에 10클레이 있던 게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KSP 역시도 보상 분배되던 게 현재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 예치로 진짜 가보겠습니다. 페어 예치 보시면 와, 이거 여기 보시면 클레이튼 플러스 지밋 447.18% 수를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물음표를 눌러 보시면 APR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페어 예치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적 초기 토큰이 포함된 풀에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내세우는데 높은 수익률을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체로 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자율 대비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해당 토큰의 하락세가 더 크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예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예치 버튼을 똑같이 누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아까랑 다르게 한 번 더 안전 유의사항을 한번 이렇게 노출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익률만 보면 절대 안 되고 실제 이제 토큰 정보 그리고 발행사, 재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비롯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투자자 개인이 파악해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클레이밖에 없잖아요. 지금 클레이 자체를 넣으면서 그 일부를 자동으로 지밋으로 전환해서 예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미 이 지밋 이 해당 코인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쌍으로 예치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을 지밋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스왑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누군가 지금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클레이 그리고 지밋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을 것이고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from 토큰은 클레이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to 토큰에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주고 한 5클레이 정도만 한번 바꿔 볼게요. 그 5클레이 정도를 이렇게 바꾸면 6.8 정도로 바꿔진다고 하고 스왑 버튼을 눌러서 교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까지 완료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페어 예치로 다시 돌아가서 예치 버튼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내 보유에 아까 방금 전에 교환한 스왑한 토큰의 수량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한 5클레이 정도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6.9 이렇게 이것도 역시 수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쌍으로 넣어야 된다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보유한 게 6.8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맥스를 걸어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클레이가 계산되는 방식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포짓 버튼을 누르고 한번 이제 처음 해주는 거니까 트랜잭션 확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예치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방금 그새 이제 수익률이 515%로 바뀌었네요. 실시간으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변동하니까 그때그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예치인데 여기서 플러스 예치를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예치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방금 전에 했었던 페어 예치와 동일하지만 여기서 이제 플러스 설정 최대 3배까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에 플러스 설정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어느 시점 이후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청산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클레이 수합에서는 3배까지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P 거버넌스는 이렇게 스테이킹 풀 투표랑 의제 투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독스에서도 살펴봤었죠. 우리가 클라이 수합에서 수합을 하거나 뭐 예치를 하거나 하면 KSP 토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이렇게 다시 재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고 풀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거버넌스 의제 투표에 들어가서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클레이 수합 실습은 마무리되었고, 다음으로는 수합 스캐너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레이튼 기반의 서비스고요. 단순 덱스를 넘어서 덱스 어그리게이터라는 서비스예요. 다수의 덱스를 연동해서 여러 개를 자동으로 비교하고 최적의 토큰 교환 루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독스 링크가 있네요. 투자하기 전에는 뭐다? 독스부터 읽어야 합니다. 네, 개요를 보면 이제 클레이튼의 원스톱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토큰 수합부터 뭐 차트 분석, 월렛, 자산 관리 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행 좀 다니셨던 분들은 스카이스캐너라는 서비스 아실 거예요. 스카이스캐너가 항공 최저가를 제공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호텔, 렌터카 등 여행 관련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처럼 수합 스캐너도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이런 목표를 한다고 하네요. 네, 이제 크게 한번 상품을 한번 훑어볼게요. 역시 뭐 거버넌스 토큰, 이런 자체 토큰, 스캐너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런 토큰이 존재하고요. 해당 토큰 홀더한테는 이제 수합 전체 수수료의 30%를 나누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할 때 수익 극대화, 에어드랍 등 다양한 이제 가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상품에는 덱스 어그리게이터, 그리고 프로 차트, 스테이킹, 대시보드, 뭐 월렛, 이렇게 정말 여러 상품이 있는데요. 뭐 수학 같은 것도 보면 네, 여기서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AMM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X 곱하기 Y는 K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내비게이터는 최저가 토큰 구매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뭐 이렇게 2점 스테이블 2.0, 크립토풀 2.0 등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단순히 CPMM 뿐만 아니고 CFMM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일반적인 코인 거래에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프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장 가격 그리고 트레이딩 뷰를 제공하는 차트네요. 전문적인 이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은 클레이 수합에서의 단위 예치 그리고 KSP를 예치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보유한 자산을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일정량의 보상을 받는 건데, 이 스캐너 토큰을 기반으로 스테이킹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스캐너 단위 예치 그리고 스캐너랑 클레이튼이랑 이런 토큰을 두 개를 스테이킹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뭐 스캐너 토큰 홀더에게 전체 수합 수수료가 30% 분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단위 스테이킹 방식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는 토큰이랑 그냥 일반 대시보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앙거래소처럼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클레이튼 생태계의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도 제공을 하네요. 어떠한 지갑을 연동하더라도 뭐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월렛 서비스라고 해요. 역시나 이렇게 공신력 있는 암호화폐 보안 기업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로드맵 같은 거 보시면 업데이트 내역 같은 것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네요. 이제 다시 서비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갑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도 카이카스 지갑을 연동해서 사용해 볼게요. 실제 여기서 실습은 수합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프로 차트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셔서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지갑이 연동됐으니 수압 탭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뭐 이런 경로 알고리즘, 그리고 뭐 슬리피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네요. 한번 뭐 어떤 걸로 한번 교환을 해볼까요? 기존의 KSP 토큰인 클레이 수압 KSP 토큰으로 한번 이렇게 교환을 해볼게요. 네, 현재 이제 제 잔액이 16클레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한 5클레이 정도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새로 고침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실시각각 가격이 변동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최적의 덱스를 찾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스비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를 고려한 최종 수령량이 더 많은 경로를 선택을 해주는 거고, 수용량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대 수령을 찾아주는 경로라고 하네요. 근데 조금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이제 교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가스비 최적화로 슬리피지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낮게, 제일 낮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준 것 같고, 한번 수압을 눌러서 역시 이제 트랜잭션 확인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토큰 추가를 해서 KSP 추가를 해주면 지금 이제 변환이 돼서 1.3 KSP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실습해본 이러한 수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토큰 간의 교환을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 클레이튼 생태계에 있는 내 클레이와 같은 이런 자산을 다른 생태계, 다른 블록체인에 옮길 수는 없을까요? 저는 폴리곤 생태계에서도 한번 이렇게 디파이도 해보고 놀아보고 싶은데 말이죠. 원래 블록체인 내에서 해당 코인과 토큰은 절대로 해당 체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이러한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은 넓고 인간은 항상 꼼수를 찾아낸다. 네, 브릿지는 실제 자산을 다른 체인으로 옮긴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체인에 코인을 묶어두고 다른 체인에서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 메인넷 어떤 특정 주소로 이더리움을 보내고, 대신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OETH라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OETH는 새롭게 발행된 토큰이지만 같은 양만큼의 이더리움이 묶여있기에 이더리움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취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브릿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1번, 보내려는 자산을 선택하고, 2번, 여기서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from chain에서 자기가 자산을 보내려고 하는 체인을 선택하고, 해당 체인에서 자산이 들어있는 지갑을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는 to chain에서 자산을 받을 체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려는 자산만큼 수량을 입력을 하고, 이제 to chain에서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 시작을 누르고 수수료 등을 납부하면 브릿지가 완료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브릿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빗 브릿지라는 서비스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실습해봤던 클레이 수압을 만든 오지스가 만들었고, 역시 이렇게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공식 문서가 영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당연하게도 이제 여러 체인 간에 원활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 보시면 현재 이제 체인 한 15개의 메인넷하고 이런 81개의 토큰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밸리데이터 이런 게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메인에서도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밸리데이터 간 합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이 여러 블록체인 간의 통신을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독자적인 IBC도 이 오르빗 브릿지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는 이렇게 토큰, FT, 펀저블 토큰이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지만 추후에는 뭐 NFT로도 확장하고자 하네요. 아직은 NFT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제공해가지고 오르비 브릿지에서 지원하는 이제 블록체인 및 토큰에 대해 트랜잭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 아까 봤던 이러한 대시보드도 지원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실제 요약, 개요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기억하죠? 남은 클레이, 11 클레이 이 정도를 실제 폴리곤 체인으로 한번 자산을 옮겨가지고 폴리곤에서 한번 디파이 서비스도 한번 이용하고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제 전환할 토큰을 선택해 주어야 돼요. 저희는 당연히 클레이 기반의 자산을 옮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from 네트워크는 클레이튼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카이카스 지갑을 연결을 해 줍니다. 서비스 연결 요청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o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을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전체 있는 모든 클레이튼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전환은 뭐 한 이렇게 되면 11.955개 정도 전체 제가 지갑에 가지고 있던 거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령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카이카스 지갑은 아쉽게도 폴리곤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메타마스크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실제 메타마스크에 해당 주소를 입력을 해 볼게요. 먼저 그 전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틱 메인넷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미리 추가해 두었는데, 이러한 폴리곤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마스크 지갑 내에서 네트워크 추가 탭을 통해서 가능이 한데요. 이런 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인넷, 폴리곤 메인넷 정보를 알아야 해요. 저 같은 경우 폴리곤으로 진행을 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마스크,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영상 하단에도 걸어 둘 건데, 메타마스크 자체 공식 문서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이 지원하는 메인넷 네트워크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직접 여기 네트워크 수동 추가에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실제 이제 이런 폴리곤에서도 이렇게 add 폴리곤 이러한 버튼을 통해서 메타마스크에 바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 제 매틱 메인넷 주소는 동일해요. 여기에 수령 주소에 입력을 해주면 이제 전환 시작, 마지막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전환 시작을 누르고 유의사항 체크가 나오고요. 누르고 전환 시작 누르면 동일하게 이렇게 트랜잭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나올 거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완료가 되고,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상태도 바로 볼 수 있네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비치는 여기 맨 위 해당 트랜잭션인데 아직은 상태가 이제 컨펌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터, 즉 이제 검증인들이 검증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 해당 트랜잭션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배운 브릿지 원리에 따르면 이제 내 클레이튼은 이제 뭐 어떠한 클레이튼 체인의 어떤 특정 주소, 아마 이제 오르비 브릿지의 주소겠죠. 거기로 보내져서 묶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폴리곤 체인에서는 오클레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가치의 토큰이 발행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트랜잭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오클레이에 대한 부분도 실제 여기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실제 내 지갑에서 토큰 가져오기를 해서 토큰 계약 주소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항상 지금 이렇게 잘 내 지갑에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카이카스 지갑에서는 네, 이제 더 이상 클레이튼이 없죠. 이러한 이제 오클레이 같은 이제 해당 다른 이제 투 체인에서 발행이 되는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 이제 생태계의 스캐너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잘 나오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브릿지의 역할은 오클레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끝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오클레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 폴리곤 코인은 아닙니다. 폴리곤 생태계의 하나의 토큰으로서 발행이 된 거죠. 이를 이제 다시 한번 폴리곤으로 바꿔 주어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 매틱 코인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오르빗 브릿지 내에서는 오클레이를 매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갑에서 해당 오클레이를 스왑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체인의 다른 브릿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폴리곤 코인인 매틱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아마 차차 다양한 브릿지 서비스들에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소량의 매틱을 지갑에 넣어둔 상태이고, 여기서 오클레이를 한번 전체 다 스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최대 전체 양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매틱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스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매틱 수수료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스왑을 진행해주면 제 11.94의 오클레이는 2.84 정도의 매틱으로 스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갑 내의 스왑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메타마스크 스왑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폴리곤 체인의 브릿지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다고 나오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네, 오클레이는 이제 0, 그리고 제 매틱이 14 매틱으로 이제 변한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찌저찌 해서 자산이 잘 이동되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이제 한번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유니스왑으로 돌아가서,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체인뿐만 아니고 폴리곤도 역시 지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 한번 이제 제 매틱을 다른 자산으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주고 네, 한번 이 가지고 있는 매틱을 한번 다이로 전환을 해 볼게요. 최대 14 매틱, 14.59 매틱 정도를 13 다이, 13.61 다이로 이렇게 스왑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 추가도 해주고 메타마스크에 네, 현재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을 지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왑 및 브릿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디파이의 덱스 그리고 브릿지를 활용해 보면서 아름다운 여정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디파이 투자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리고 재밌었죠? 꼭 재밌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아져야 저희가 오랜 기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했는데 이제 히든 게스트들을 모시고 디파이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